좋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넣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갈씩으로 한 줄 요약을 해드리면 사실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바이에른이 막 까이긴 좀 그렇다. 상대 프랑크푸르트가 현재 2위, 그렇죠. 경기 직전 기준으로 2위였고 굉장히 강한 팀이었는데 원정이었기 때문에 뭐 경기를 압도하고 무승부를 거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바이에른 측은 보고 있어요. 예. 이런 말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보기엔 또 우려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점이 우려할 점이고 어떤 점은 또 프랑크푸르트가 진짜 잘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중심으로 해야겠죠. 예. 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했는데 앞선 5라운드 기준으로 이제 두 팀이 1, 2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관심을 모았는데 김민재 선수는 우파메카노와 센터백 조합을 이뤄서 변함없이 뛰었고요. 김민재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첫 골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김민재 선수 첫 골이 지난 시즌보다는 빨리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전반 15분의 코너킥 상황에서 그 토마스 밀러가 오른쪽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근데 잡았는데 역시 밀러가 백전노장답게 이거를 바로 슈팅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수비 방해를 받지 않았던 김민재한테 패스를 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도 이거를 침착하게 밀어 넣어서 이번 시즌 첫 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먼저 골을 넣고 앞서 갔는데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진짜 일방적으로 또 그 하프라인 넘어오지 마, 하프라인 넘어오려고 하면 한 대 맞는다, 거의 이런 느낌의 예. 수비를 바이에른이 또 했어요. 근데 진짜 높은 템포로 그렇게 하다가 딱 한 번 빠졌는데 한 골 먹었어요. 그게 이제 전반 22분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이 딱 한 번의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게 이번 시즌 프랑크푸르트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전반 22분에 크나우프가 그렇게 패스를 해줬어요. 근데 올 시즌에 워낙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마르무시 선수, 이 마르무시 선수가 스피드를 활용해서 사실 게이로 선수가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로 선수를 이렇게 제치고 득점까지 성공을 하면서 동점골을 넣었고요. 전반 35분에는 프랑크푸르트가 역전골까지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르무시가 돌파를 했고요. 우파메카노를 돌파를 한 건 솔직히 좀 이 선수가 진짜 폼이 올라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중간쯤으로 들어가서 커버를 했거든요. 오른쪽으로 에키티케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고도 침착하게 이제 그 사이로 반대편에 정확히 패스를 넣어서 에키티케가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언이 1대2로 뒤처지고 있는데 이때 바이언이 또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파메카노가 코너킥 혼전 중에서 밀어 넣어서 2대2가 됐고요. 예. 그리고 후반 8분에 이날 약간 좀 잠잠했던 해리케인이 딱 한 번 수비를 달고 이제 힐 패스를 예. 이제 연계를 해주면서 그걸 받은 올리세 또 왼발 미쳤죠. 그렇죠. 왼발로 차 넣으면서 바이언이 3대2를 만들었고 이대로 시간이 쭉 갔어요.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을 이제 바이에른이 실점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하프라인에서 끊었던 바이에른 수비였는데 이날에 이제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마르무시를 김민재가 맡고 있었죠. 그렇죠. 이제 높은 공이 오는 걸 김민재가 머리로 끊었어요. 예. 근데 그게 역시나 그 앞에 떨어지면서 바이언과 프랑크푸르트 선수의 경합 상황이 됐는데 아마 그때 바이언 선수가 라이먼가 그랬을 건데 예. 그거를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격수인 에빈베가 미겨내면서 공을 따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바로 이렇게 쳐가지고 김민재는 방금 헤딩했으니까는 몸이 앞으로 나오면서 헤딩을 했죠. 그 뒤로 공이 톡톡 바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르무시가 잡고 들어가서 바로 차 넣어서 예. 이제 득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3대3이 되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예.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쭉 읊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오히려 우파메카노와 함께 잘했다, 호수비를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아무래도 3실점이다 보니 이게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키커에서는 평점 3점을 줬고요. 이 정도면은 뭐 낮지도 높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해서 B예요, B. 예. 그럼에도 이 김민재 선수나 우파메카노 선수가 경기 중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수비력에 비하면은 아쉬운 점수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 네. 빌트는 한술 더 떠서 네. 아예 4점을 줬습니다. 이건 C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 4점을 받은 게 김민재, 우파메카노 외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게헤이루, 파블로비치, 그 다음에 케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케인이나 게헤이루 이런 선수들은 사실 경기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케인은 사실 현지에서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비판을 받았고
그런 거랑 비교해 본다면은 사실 김민재와 우퍼메커너의 4점은 순전히 3실점을 해서 왜냐면 상대가 슈팅을 5번 했는데 그 중에 3골이 들어갔다. 순전히 이것 때문에 4점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노이어가 너무 높아요. 이렇게 치면 노이어가 김민재보다 막 높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네. 노이어는 상대 유효슛 3개로 30점 했습니다. 노이어가 최근에 저는 노이어가 튀어나오는 게 앞선 빌라전에서 좀 화제가 됐지만 튀어나오는 건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선방입니다. 네. 일단 튀어나오는 문제는 전반전에 그 마르무시가 바이언 수비 배후로 딱 2번 침투했는데 2골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언이 들고 나온 해결책이 뭐냐면 노이어를 더 올리는 거예요. 센터백과 풀백들이 가끔은 마르무시를 놓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마르무시가 뒤로 돌아 들어올 때 노이어가 거기 있으면 되잖아. 이런 게 바이언 해결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이어가 엄청 올라왔어요. 노이어가 좀 늙어서 발이 좀 느려졌다고 해도 여전히 노이어잖아요. 진짜 정확한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마르무시보다 먼저 공을 따내서 앞으로 차거나 헤딩으로 딱 떼주는 거를 여러 번 했어요. 그걸로 많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이어의 전진성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네. 먹었지만. 근데 문제는 선방력 그리고 이제 뭐 네. 이 경기는 안 나왔지만 던지기의 비거리 이런 게 이제 전성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데 이날 딱 슛 3개로 3개 딱 먹었습니다. 네, 마르무시가 잘 차기도 했지만 노이어가 뭐 약간 좀 뒤에 머물러 있다가 먹는 그런 네.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이어는 나오는 게 맞고 뒤로 있으면은 점점 평범한 골키퍼가 되고 있어요. 근데 노이어가 이날 평점이 김민재보다 높은 매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면들이 있지만 뭐 다른 네. 포지션도 얘기해야겠지만 딱 단적으로 하나만 말하자면 그렇게 30점 했다고 센터백 기본적으로 골 넣었는데도 3-4 받고 시작할 거면 노이어는 왜 안 박냐 이거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노이어가 아니었다면은 그래도 뭐 준수하게 선발 이상 해줬다, 평균 이상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노이어의 전성기를 이미 알고 있고 노이어에 대한 기대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은 이 유효슛 3번의 3실점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상대 골키퍼랑 비교해서 그렇고 상대 골키퍼가 이제 카우앙 산투스. 예. 그 원래는 예전에 오랫동안 노이어의 이제 후보였던 케빈 트랍 골키퍼, 독일 골키퍼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네, 부상으로 브라질에서 사온 21살 유망주 산투스가 요즘 선발로 뛰고 있거든요. 네. 선방이 미쳤어요. 다른 배급이나 안정감은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날 선방을 미친 듯이 했거든요. 네. 둘이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산투스는 8개 맞고 30점 했고요. 노이어는 하나도 못 맞고 유효슛 3개 30점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마르무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제 대본이 돼 있으니까. 예. 네. 아까 말했듯이 프랑크푸르트의 지난 경기 잘한 거 골키퍼와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공격을 책임졌던 선수가 바로 오마르 마르무시 선수입니다. 그 이집트 선수고요. 25세로 이제 막 전성기에 접어드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뛰어난 뒷공간 침투를 통해서 슈팅 2개. 그러니까 이날 마르무시는 슈팅 2개 했거든요. 이 슈팅 2개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는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고 에키티케의 득점을 좋은 선수도 마르무시였고요. 이 마르무시가 올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넣은 득점이 8골이고요. 그 다음에 도움도 4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는 당연히 득점 1위고요. 도움에서도 공동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워낙 순도 높은 이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핵심으로 뭐 리그 전반에 걸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8골 4도움, 공격 포인트 12개죠. 네. 현재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공동 1위입니다. 저기 혼란이 10골에 도움이 없을 거고 네. 레반도프스키가 10골에 도움이 2개일 거예요. 레반도프스키랑 공동 1위인데 혼란 레반도프스키에 비해서 이 선수가 뛴 리그 경기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선수는 이날은 그 후방을 한 번에 파고든 다음에 송곳처럼 한 번에 마무리하는 네. 마치 뭐 옛날 뭐 오원이라든가 이런 내추럴 피니셔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선수는 원래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드리블러입니다. 이 앞선 경기에서 홀슈타인 킬처럼 비교적 약한 팀을 만났을 때는 경기 내내 계속 공 몰고 다니고 미친 듯이 헤집으면서 2골 2도움 했거든요. 그 이날 바이언 상대로도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스피드를 살려서 뚫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적인 상황에서 바이언 선수 3명이 둘러쌌는데 타락 밖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패스를 빼준 장면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래는 발재간과 스피드가 좋은 선수인데 마무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마무리를 장착하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하는데 이 선수의 클래스는 앞으로 이게 반복돼야 증명할 수 있는 거지만 이번 시즌 초반의 현폼
현폼은 이 선수가 세계 최강입니다. 예.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분데스리가 반짝 스타 이런 게 아니고 현폼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기사를 써도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 야 누가 현폼 세계 1위라고 썼던데 그 정도인가요? 아님. 절대 맞아. 진짜 봤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이 이 선수한테 3번 뚫린 거는 사실 좀 그럴 수도 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하메드 살라의 후계자를 찾고 있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아 마르무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이집트 에이스로도 뛰지 않을까 마르무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재밌는 게 이 예. 선수가 25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원래 지금 살라를 좀 늦게 리버풀부터 보신 분들은 이걸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살라도 원래는 스피드는 빠른데 마무리가 해리 선수였어요. 그렇죠. 첼시에서 그래가지고 일단 스피드 빠르다고 이집트 유망주 샀는데 잘 못해서 임대 뺑뺑이 돌렸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 로마 같은 데서 뛰면서 스피드에 마무리까지 조금씩 장착해 가면서 24살 시즌에 제 기억엔 10골을 넘겼고 25살 때 리버풀로 왔습니다. 리버풀이 샀을 때 뭐 그 정도까지 잘하는 애 아닌데 왜 사? 제 마무리 안 좋음. 약간 지금 눈여겨 보는 시선이었어요. 근데 리버풀 오자마자 첫 시즌에 30골을 넘긴 거예요. 그게 이제 살라의 반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살라가 25살에 처음으로 득점에 눈을 떴는데 이 마르무시도 지난 시즌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10골을 넘겼고 이번 시즌에 이대로 가면은 거의 득점왕 페이스에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살라랑 평행이론처럼 10골 넘긴 해, 그 다음에 아예 득점왕 페이스로 올라간 해의 나이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진정한 후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선수의 유일한 그 불안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몇 년 동안 돌풍을 여러 번 일으켰고 예. 그때마다 스타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프랑크푸르트로 나가면 다 망했습니다. 아, 근자의 가마다 다이치 예. 망했죠. 좀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3명의 공격수가 이 팀의 돌풍을 이끌었을 때가 있는데 요비치, 잘레, 레비치, 스리톱이 미쳤을 때가 있거든요. 아, 잘레가 아니고 알레. 예. 예. 아이고. 지금 다 망했어요. 알레는 물론 이제 아파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나머지 둘이랑 좀 다르지만 그렇죠. 요비치 뭐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그 뒤에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죽쓰고 있는 콜로무아니. 아, 콜로무아니 역시 프랑크푸르트 출신이죠. 콜로무아니와 함께 잘했던 뭐 가마다이치. 예. 나가면 다 망해요. 또 이제 안드레 실바도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나가면 망한다라는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최소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진짜 미친 고점을 찍을 수 있는 페이스 리버션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선수한테 뒷방을 몇 번 맞은 거는 솔직히 전 참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너무 잘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파니 감독의 이런 극단적으로 높은 수비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은 최근 3경기에서 결국에는 이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레버쿠젠 상대로 1대1, 예. 빌라 원정에서 0대1 패배, 이번에 3대3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김민재나 우파메카노나 심지어 노이어까지 전진 수비는 탁월했습니다. 전진 수비 탁월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수비력도 나빴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축구는 한두 번 실수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날은 프랑크푸르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3-4번의 실수를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고 이날도 프랑크푸르트 공격 대부분을 막았지만 결정적인 실점 장면에서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한 리스크가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실점으로 이어진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빌라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뭐 레버쿠젠전에서도 사실 레버쿠젠은 압도했지만 결국에는 비겼잖아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콩파니 감독이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노이어를 더 전진시킨다 이런 식의 해법을 들고 나올지 아니면은 수비 라인을 조금 조정하면서 타협을 볼지 이것도 이제 앞으로 바이에른 뮌헨을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 끝나고 바이에른 측에서 뭐 선수, 감독, 단장 다 같이 한 얘기는 뭐 우리 잘하고 있는데 경기력 그 도미넌스 했는데 압도했는데 이런 얘기들 다 같이 했고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 잔에 한 잔에 점유율은 이겼잖아. 예. 한 잔에 활동량은 이겼잖아. 한 잔에를 뭐 에벨 단장 뭐 또 이제 콩파니 감독, 선수 밀러 그다음에 다 같이 한 잔에 이렇게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2위였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비긴 건 나쁜 결과가 아닌데 2위랑 비긴 건 나쁜 결과가 아닌데 원정이었고 경기력에서 좋아서 비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 하면 당연히 많이 이기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는
득점 적다인 거라고 생각해요. 득점이 적다. 레버쿠젠전 파블로비치 중거리 원더골로 한 골 넣었습니다. 빌라전 무득점이었죠. 이번 경기 세트피스에서 수비수들이 2골 넣고 올리세 한 골. 3경기 합쳐서 공격진으로 분류된 선수의 득점이 한 골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3경기 합쳐가지고 바이언이 슛을 한 5, 60개 때렸거든요. 네. 근데 공격진이 한 골 넣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몰아붙였으면 이른 시간에 선제골 넣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유리한 경기 운영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케인 얘기가 나오는데 케인의 침묵이 현지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거론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엄청나게 빠른 경기 템포를 토트넘의 좀 느린 템포에 이게 좀 젖어 있던 케인이 약간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케인은 그럼에도 케인이기 때문에 진짜 약팀을 만나서 이미 많은 골을 정립해 놓은 상태라서 현재까지 득점 기록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강팀 상대 3연전에서 뭐 존재감이 없다. 아예 슛이 거의 없어요. 앞선 빌라전이 아마 제 기억에 슛이 0이었나? 빌라전 레버쿠젠 중에 한 경기 슛이 0이었고요. 예. 이번 프랑크푸르트전 슛 2개 했는데 하나 직접 프리킥이었습니다. 그 직접 프리킥 차기 전에 그 아세 보셨어요? 하이라이트에서 밀러가 골키퍼 산투스 시야 방해하겠다고 그 킥 차는 케인 앞에서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처럼 뛰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산투스가 뭐야 보기 싫은데 너무 눈이 가 이러면서 이제 교란은 당했겠지만 예. 케인의 킥 자체가 빗나가서 아무튼 못 넣었는데 아무튼 슛이 없었나? 네, 슛 2개 중에 하나가 직접 프리킥, 하나는 수비만 만났네 슛. 케인이 굉장히 침묵하고 있다. 케인을 살리는 전술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시즌 전에 훈련 때부터 들었어요. 경기 템포랑 케인이 안 맞는다. 예.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조금씩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인을 여기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 개인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게 그렇죠. 결국에 아무리 물론 실점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들어서 선제골을 많이 넣는다든지 선제골에 이은 추가골을 넣는다든지 이것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케인이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공격력을 살리려면 케인이 템포에 적응하거나 아니면은 케인에게 맞춘 어떤 새로운 공격 세부 전술로 템포를 조금 죽이거나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케인이 뭐 원체 그런 걸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예. 그 가짜 9번에 해당하는 위치를 아예 더 적극적으로 쓰는 쪽으로 팀이 위치를 조정해 준다거나 이럴 수는 있죠. 우리 케인 다 알잖아요. 토트넘 경기 많이 보셔서 예. 케인은 굼뜬 선수입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20대 초반에 안 그랬지만 20대 후반 이후에는 케인은 좀 몸놀이를 점차 굼떠요. 근데 케인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선수들은 막 공 잡으면은 좋은 몸 각도 만들어야 패스도 슛도 할 수 있으니까 예. 민첩한 퍼스트 터치와 이런 걸로 막 공 살려야 한다, 몸 돌려야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케인은 발목 힘이나 킥력이 워낙 좋아서 몸의 각도가 안 들어가 있고 몸이 좀 굼뜬데도 난 이 각도에서도 슛이 나가는데 딸깍. 그래서 딸깍 해가지고 골 넣고 막 롱패스 쫙 뻗고 이게 케인이잖아요. 맞죠. 굼뜨지만 잘한다가 케인이에요. 안 굼뜨다가 아니고 케인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경기 템포랑 좀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굼뜨다 보니까. 예. 근데 가끔 뭐 뒤에 내려가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도 압박 잘 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문전으로 복귀한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케인은 아무튼 갖다 주면 결정력은 무조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조정하고 그 다음에 케인이 이제 압박이나 공격 전개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하면 저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봐요. 못 살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케인의 클래스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선수고 또 콩파니 감독이 아무리 자신의 전술이 있고 그걸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케인 정도 되는 선수면은 그 선수에 대한 맞춤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전술적인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콩파니 감독이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언이 막판에 실점한 이유 중에 중요한 거는 결국 교체 선수들의 싸움에서 졌다 이런 면도 있거든요. 예. 바이언이 교체로 투입한 선수들 중에서 일단 우파메카노랑 케인은 다쳐서 나갔어요. 예. 그래서 우파메카노 대신에 에릭 다이어. 빅매치에 에릭 다이어가 또 들어왔는데 에릭 다이어가 뭐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예. 무조건 가서 붙어주고 경합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 어떤 경기 템포와 경기 전술에 좀 녹아들지 못하고 역시 좀 방관. 나는 이제 좋은 위치를 잡고 있으므로 앞으로 나가서 붙거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를 지킨다. 라는 식의 수비 자세를 했다가 한 번 뚫려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다이어는 후반 교체로 들어왔으면 또 이제 팀 훈련을 계속 소화해 왔잖아요. 예. 경기도 교체로나마 간간히 뛰고 있고
그러면 감독 전술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성향이 어떻든 간에. 그렇죠. 뭐 그리고 원래 좀 느린 선수긴 하지만 후반 막판에 들어왔는데 풀타입 뛴 선수들보다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 좀 아쉬웠고 혼자만 아쉬웠던 게 아니고 킹슬리 코망도 교체로 들어가지고 네. 좀 흔들어준 장면들도 있었지만 후반 막판에 포지션을 계속 잃었어요. 코망 쪽에서.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런 전술가 감독들이 쓰는 선수들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지만 왜 못 돌려? 왜? 이 선수는 능력이 좋아도 내 전술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한 20명 정도의 스쿼드 안에서만 로테이션 하려고 했고 그렇죠. 지금 콩파니도 11명부터 정해놓고 자기 축구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한 명씩 늘려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이어와 코망은 거기 로테이션에 간신히 말석으로 들어간 정도고 다이어는 원래 잘 안 넣고 싶어 해서 예. 심지어는 뭐 센터백 교체로 고레츠카 쓰고만 그랬었는데 다이어는 조금 더 적응해야만 이 팀에서 구멍이 좀 덜 생길 수 있다. 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이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높은 강도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토 히로키나 뭐 물론 그 누굽니까 스타이시치가 네. 분명히 돌아오겠지만 그 전까지 다이어가 해줘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응을 해줘야 된다. 예상이 들었습니다. 자 A매치 휴식기고 A매치 휴식기 동안 김민재를 비롯한 뭐 많은 핵심 선수들이 A매치 가지만 또 안 간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콩파니 감독이 그들에게 휴식도 준 다음에 이제 특훈에 들어가야죠. 내 하이 템포 축구를 소화해라. 뒷짐지지 마라. 멍 때리지 마라. 느리게 뛰지 마라. 무조건 붙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시해서 이 대표팀 못 간 선수들의 전술 정도를 올려놓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케인 대신 들어온 선수가 텔인데 텔 얘기 안 했네. 텔도 지난 시즌에 되게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조금 좀 얼타거든요. 예. 그런 선수들이 이제 A매치 휴식기 동안 감독 전술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준다면 팀 전체의 효율이 높아지고 전방 압박의 효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바이언이 압도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점수를 벌려놓을 수 있으면 한두 골을 먹어도 어차피 이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부하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